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부분은 이 토양생물과 유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에 재미가 거의 많진 않겠지만 이 부분은 좀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양에는요. 토양 1m 제곱 몇만 마리의 이 토양 생물들이 있을까요? 자, 100만 마리가 있습니다. 네? 토양 1m제곱에 1제곱미터에 100만 마리의 토양 생물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토양 생물 뭐가 있냐면은 작은 거부터 보시죠. 자,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 우리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 그 다음에 진균류. 진균류는 뭐죠? 그렇죠. 곰팡이. 진균류는 곰팡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선형동물 뭐죠? 선충입니다. 선충. 그 다음에 원생동물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응애, 그 다음에 톡톡이, 점점 커집니다. 이제 지렁이 우리 눈에 보이죠? 이제 딱정벌레, 거미, 갑각류, 연체동물, 노래기. 자, 요런 토양생물들과 더 작은 토양생물들도 있고 더 큰 토양생물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토양 생태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져 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토양생물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토양생물 동물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대형동물군에 속하는 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토양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시죠. 먼저 지렁이가 좋아하는 환경, 공기가 잘 통하는 습한 지역은 좋아하지만 물이 잘 빠지지 않은 과습한 지역은 지렁이 개체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 자, 이 습한 지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이 지렁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렁이가 있는 곳은 이 습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이 이 지렁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약산성에서 약알칼리성, 즉 중성에 가까운 토양에서 지렁이 개체수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지렁이는 이 칼슘을 좋아하는데요. 칼슘을 좋아해서 이 스포도절 토양에서는 개체수가 적습니다. 이 스포도절 뭐였죠? 1상, 2상, 3상, 4상 중에서 이 1상, 2상, 3상까지 다 용탈된 거였죠. 2상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염기가 있었고 거기 안에 이제 칼슘도 포함되어 있었죠. 즉 1, 2, 3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염기인 칼슘도 거의 없다. 이 스포도절 토양에서는 거의 없고 이 몰리졸 토양에는 많다. 몰리졸은 심지어 칼슘을 딱 집어서 칼슘이 많아요. 칼슘이 많고 유기물도 많고 그쵸? 우리가 아면토라고 하는 그 몰리졸이죠. 자, 티귿. 지렁이의 분변토는 안전된 입단을 이뤄 토양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지렁이가 이렇게 액체를 품어냅니다. 이 액체는요, 이 토양끼리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붙이는 역할을 해서 뭐를 만든다? 결국에는 입단을 만들게 된다. 또한 분변토가 되면서 유기물이 쉽게 무기물이 되면서 식물의 영양분으로 이용이 됩니다. 자, 다음 선충입니다. 선충. 선충은 아까 이 선처럼 생긴 이런 녀석이었죠. 선충은 이건 여담이지만 선충은 굉장히 그 연구에 많이 이용이 돼요. 연구에. 선충은 연구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미소동물. 미소동물에 속하고요. 선충은 원생동물 다음으로 토양에 가장 많으며 선충 토양 1m제곱당 100만 마리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1m제곱당 거의 100만 마리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선충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토양 선충의 90% 이상이 토양 깊이 이 15cm 내에 서식하고 있다.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토양 이 15cm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토양 선충들이 살고 있는데 이 15cm 사실 뭐죠? 그쵸? 유기물층이죠. 유기물층. 유기물층의 생명체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유기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자, 다음 선충국락의 pH가 중성이며 유기물이 풍부한 환경에 특히 많지만 특히 식물 뿌리 근처에서 밀도가 높다. 식물 뿌리에서는
그 다당류인 뭐를 분비하죠? 그쵸, 무시겔. 무시겔 이거 맞나요? 아, 무시겔 C다. 네, 무시겔 이렇게 분비를 하죠. 자, 다음은 토양 방성균입니다. 토양 방성균이라면 여러분들 방성균이라고 하면은 일단 세균에 속해 있긴 합니다. 세균. 세균에 속해 있는데 세균으로는 이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세균에 속해요. 왜 세균에 속할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자, 뭐가 없냐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공장, 이 호흡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근데 세균의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균에 들어가 있긴 해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형태학적으로 보면요. 곰팡이에 가까운 녀석입니다. 형태학적으로 보면 곰팡이에 가까운 녀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균사를 만들어내요. 자, 요거는 사진을 제가 하나 아까 준비를 했는데 잠시만요. 사진아 어딨니? 사진아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균사처럼 생긴 요 균사를 만들어냅니다. 균사. 이 균사라고 봐야 돼요. 거의 모양이 균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어내서 이 형태학적으로는 곰팡이에 가깝습니다. 이 곰팡이도 영양기관으로 가장 기본적인 영양기관으로 균사를 만들어내거든요. 균사. 이렇게 얇아서 이 식물에 얘가 기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식물에 기생하러 들어가는데 이 방성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단위가 이 곰팡이랑 거의 같다. 그래서 곰팡이로 나야 될지 세균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세균으로 놓고 그리고 세균에서 곰팡이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게 이제 방성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방성균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고 자, 방성균에 대한 설명 보시죠. 방성균은 형태적으로 사상균과 비슷하지만 세포 내 미세고주가 세균처럼 세포학이 없는 원핵생물로서 그람 양성균입니다. 방성균의 큰 특징은 이 그람 양성균이다. 액티노마이세스 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액티노마이세스 문. 네, 이 문 전체를 우린 방성균이라고 보는 거고 이 방성균은 뭐다? 그람 양성균. 그람 양성균에 속한다. 자, 호기성균으로 과습한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혐기성균들도 있어요. 혐기성균들도 있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산성이 약하지만 알칼리성에는 내성이 있으며 pH 5 이하 토양에서 방성균 밀도는 전체 미생물의 1% 이하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 방성균이 내보내는 특징, 방성균 특징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우리 그 흙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흙냄새나 이 곰팡이 냄새 있죠.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 이게 다 방성균이 분비하는 이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냄새난 이유가 이 방성균이 분비하는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에 의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이 방성균 이렇게 자체가 이름에 액티노마이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노마이세스문에 속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방성균에는 이제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랭키아라고 해서 이 관목류 식물과 공생하여 질소를 고정하는 이런 질소 고정균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랩토마이세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스트랩토마이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스트랩토마이신의 재료가 되는 이 스트랩토마이세스 항생물질을 생성하는 균입니다. 이 항생물질은 뭐죠? 스트랩토마이신. 그쵸? 자, 다음 스트랩토마이세스 스카비스 얘는 알칼리 토양에서 감자 더대기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의 방성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노카디아입니다. 노카디아는 호기성 방성균이에요. 호기성 방성균. 대부분 호기성에 속하는데 그쵸. 특히 노카디아는 호기성이다. 자, 다음 토양 세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핵생물인 세균은 이 세균이 왜 원핵생물일까요? 원핵생물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면 진핵생물은요?
진화된 핵을 가진 생물. 오케이. 예. 핵이, 이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하면 조금 길긴 하지만, 이 핵이 핵막이라는 데 원래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원핵생물은 이 핵막이 없습니다. 핵이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진정한 핵이 아니다. 원시적인 핵이다 해서 원핵생물이고, 그 다음에 이 핵막이 있으면은 진짜 핵이다 해서 진핵생물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쨌든 원핵생물인 세균은 생명체로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고요. 구형, 막대형, 나선형 등이 있고, 자, 세균의 분류가 있습니다. 세균의 분류. 세균의 분류는 뭘로 분류할 수 있냐면은 이 탄소원과 에너지원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왜 탄소원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 탄소고요. 모든 유기물 탄소고요. 이 미생물들 탄소고요. 그냥 다 탄소예요. 생물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원소가 탄소입니다. 탄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구성요소예요. 이 탄소는. 구성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탄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구성요소가 있었으면은 이제 이 구성요소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이 광합성, 자급 영양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물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식물. 식물은 에너지원이 빛이죠. 이 엽록체가 빛을 받아야지만 광합성을 해서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에너지원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 빛이고, 자, 이런 물질을 무기물로 하는 얘들이 이 화학 자급 영양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종속 영양생물은 이제 유기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 자급 영양생물은 이 죽은 얘들, 생명체가 아닌 애들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거고, 화학 종속 영양생물은 이제 기생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기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먹거나 먹거나라고 해야겠다. 기생하거나 먹거나 해서 이 다른 생물들을 먹거나 기생하거나 해서 에너지원을 얻는 거. 이제 요것을 화학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탄소는 이 광합성 자급과 화학 자급 영양생물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고요. 화학 종속 영양생물은 유기물입니다. 유기원에서 탄소를 얻습니다. 유기물 자체도 탄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 자급 영양생물에는 그린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광합성 자급 영양생물이죠. 자, 다음 퍼플박테리아 이렇게 있고, 화학 자급 영양생물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원에서 생물체가 아닌 것들을 먹는다고요. 생물체가 아닌 것들, 뭐 예를 들어 질화세균, 황산화세균, 철산화세균, 수소산화세균. 이것들이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생명체가 아닌 것들이 앞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화학 자급 영양생물이라고 보시고, 자, 다음 화학 종속 영양생물은 이 부생성 세균과 대부분의 이 공생세균들, 공생세균들이 화학 종속 영양생물에 속합니다. 자, 다음은 토양 조류입니다. 토양 조류. 이 조류가 날아다니는 그 조류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조류는 바로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해서 이 산소를 방출하는 생물을 말합니다. 이 광합성과 같죠? 광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광합성도 부산물로서 산소를 내뿜어내잖아요. 그쵸? 자, CaCO3, 탄살칼슘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생성함으로써 많은 CO2를 풍부하게 함. CO2가 아니고 산소, O2. 산소를 풍부하게 한다. 조류는 사상균과 공생하여 지으류를 형성하기도 하며, 지으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습한 곳인데 환경이 좋은 곳, 나무 환경이 좋은 곳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 붙어있는, 초록색이 아니고 약간 하늘빛 나는 초록색, 하늘빛 나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지으류거든요. 지으류. 이게 사상균과 조류랑 공생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으류. 나무에 멍든 것처럼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요. 지으류는 유기산 분비에 의하여 규산염을 생물학적으로 풍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질산화균입니다. 질산화균. 질산화균 뭐겠어요? 질산화를 시키는 균이죠. 질산화를 시키는 균. 네, 이름에다 나와 있네요. 자, 뭐를 질산화시키냐면은 이 암모늄 이온을요. 질산이온. 이 질산인 형태로 식물이 가장 질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바꿔주는 애들.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아질산이 있습니다. 중간에 아질산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계에 무슨 균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암모늄에서 이 아질산으로 가는
아질산균. 자, 니트로소모나스, 니트로소카커스, 니트로소스파이럴. 자, 여러분 뭔가 좀 이름에서 공통점 찾아내셨죠? 그렇죠. 니트로하고 소 붙어 있으면, 니트로하고 소 붙어 있으면, 니트로하고 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아질산화균이다. 그리고 아질산에서 이 질산까지 가는 질산화균은 니트로박터, 니트로시스티스. 즉, 이 소가 안 붙고 니트로 모식이 나오면은 얘는 질산화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탈질균입니다. 탈질균. 이 탈자 한자가 뭐겠어요? 우리 그 탈출할 때, 떨어져 나갈 때 쓰는 탈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토양 중 질산이온이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이 질소 분자가스 N2가스로 변하여 대기 중으로 휘산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즉 처음에 이 질산이온이었을 때는 날아가지 못했던 애들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N2 분자가 되겠죠. 네, 이 탈질 작용을 해주는 미생물에는 슈도모나스 있고요. 바실러스 있고요. 마이크로카커스 있고요. 그리고 아크로모박터 등 14속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14속을 다 아시긴 좀 힘드실 거고 일단 요 4개라도 알고 계시라. 자, 이건 어느 환경에서 잘 일어나냐면요. 유기물과 이 질산이온이 풍부하고 질산이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탈질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일단 재료가 풍부하고 pH가 중성이어야 되고 이 재료가 풍부한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산소가 점점 없어지고 뭘로 변하겠습니까? 그쵸? 끝에는 뭐 H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산소가 없어지면서 점점점 가벼워진다. 보시면은 처음에 NO3였다가 NO2였다가 그 다음부터 날아가죠. NO1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NO1. 나중에는 이 산소조차도 없어지게 된다. 점점 가벼워지게 된다. 자, 다음 질소교정균에서 이 단생질소교정균과 공생질소고정균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생질소고정균은요. 혼자서 질소를 고정한 애예요. 혼자서. 공생질소고정균은요. 기생해서. 기생하거나 같이 공생하면서 이렇게 질소를 고정한 얘들을 말하게 됩니다. 혼자냐 아니면은 같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단생 질소고정균 기주식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아족토박터가 있어요. 아족토박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아족토박터는 호기성 세균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좀 할게요. 호기성 세균이고요. 중성 알칼리성 토양에 분포합니다. 이 아족토박터는요, 호기성 세균이고, 중성도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가져가세요. 알칼리성 토양에 널리 분포한다. 아족토박터. 자, 그 다음에, 베이젤린키아랑, 이거, 덜시아? 네, 죄송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네, 아족토박터와 유사하며, 특히 열대지방의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다음 시아노박테리아, 이 남조류라고 하는 겁니다. 남조류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남조류가 뭐라고요? 시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는 아까 전에 광합성 자금 용연생물에 있었죠. 광합성 세균이며 수생생물로서 논토양에서 질소를 고정하는 중요한 질소 공급원이다. 얘는 단생이자 외생공생이에요. 단생이자 외생공생이다. 외생공생이랑 이 어떤 몸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 붙어가지고 뭐 이런 데 붙어가지고 같이 공생하는 애들 말이에요. 자, 미호기성 질소고정세균. 미호기성이란 이 산소를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클렙실라, 그리고 아조스피릴리움, 그리고 바실러스. 네, 바실러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미호기성이고, 다음은 편성염기성 세균인데, 편성염기성 세균이랑 세균이 없으면 그냥 죽는 애들. 죄송합니다. 산소가 있으면 죽는 애들. 그러니까 얘는 산소랑 생존이랑 완전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산소가 있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 애들. 대표적이죠. 이 녀석은 중요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이 녀석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설포
비브리오라고 있어요. 대설포 비브리오. 그 다음에 대설포 마큘럼이라고 있습니다. 세균. 자, 다음 공생질소고정균입니다. 기주식물은 세균에 탄수화물을 공급하고 세균은 식물에 질소를 공급해 줍니다. 네, 이렇게 이 식물이랑 세균이랑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식물은 이 공생하는 애들한테 뭘 주냐면요, 탄수화물을 줍니다. 탄수화물 주고, 그리고 보통 뭐 곰팡이나 뭐 세균 이런 애들은 식물에 질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무기물들을 잘 공급을 하죠. 대표적 콩과식물 공생질소 고정균에는 리조비움, 굉장히 유명합니다. 브래딜 리조비움. 자, 이들은 근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근류균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이 근류가 뭐냐면요, 근류. 이 부분 좀 적어주십시오. 근류가 뭐냐면은 이 세균이나 균사가 뿌리에 침입합니다. 뿌리에 침입. 뿌리에 침입을 해서 뭘 줘요? 그렇죠.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면 뿌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직이 이상 발육을 해버려요. 그래서 혹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크게. 세균 균사가 뿌리에 침입을 하고 이 침입이 일반적인 자극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극이 아니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이상한 자극을 받습니다. 이 뿌리에서. 그래서 이상 발육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해집니다. 이게 바로 근류, 뿌리 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인산가용화균입니다. 인산가용화균이란 이 불용화된 인산을 용해하는 균을 말해요. 불용화된 인산을. 인산은 이 산성 조건에서 뭐랑 붙는다고 했었죠? 철이랑 알루미늄하고 결합해버리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이 칼슘하고 결합해 버린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무언가랑 결합해서 얘네가 불용화돼 버려요. 불용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배위자 결합을 통해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결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인산을 용해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애들. 그래서 인산을 가용화시킨다고 해서 인산가용화균입니다. 자, 슈도모나스, 마이코박터, 바실러스. 자, 이 슈도모나스랑 이 바실러스는요, 일단 분류군 자체가 크고요. 그리고 이론작용도 많이 하고요. 대신 뭐 해로운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온 녀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엔트로박터, 그리고 아크로모박터, 그 다음에 플라보박테리움, 그 다음에 에르위니아, 그리고 라넬라 등 있다고 합니다. 인산가용화균은 유기산을 분비함으로써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 인산으로 바꾼다. 유기산이 분해를 하겠죠. 용해를 시키겠죠. 자, 다음 금속의 산화, 환원균입니다. 금속의 산화와 환원에 관여하는 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균들이 있죠. 자, 시오바실러스 페록시던스는 호기적 조건에서 이 철의 산화 과정에 관여하는 세균입니다. 자, 산소가 많은 이 조건에서 철의 산화 과정에 관여하는 세균입니다. 산소가 많으면 당연히 철이 산화되겠죠. 근데 철이 산화되는 과정에 관여를 해주는 이 시오바실러스 페록시던스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오박터 메탈리레덕센스. 메탈리레덕센스는 혐기적 조건에서 이 산소가 많이 없는 조건에서 철의 환원 과정에 관여하는 세균입니다. 철의 환원은 말 그대로 수소를 얻는, 전자를 얻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세균. 산소가 떨어지든지 관여하는 세균입니다. 이런 거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토양의 유기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토양 동물에 대해서 방금 위에까지 배웠고, 토양 유기물에 대해서 배울 텐데, 토양 유기물은 사실 간단해요. 토양 유기물 뭐라고 하냐면은 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식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부식의 종류에는 이 부식회랑, 부식산이랑 이 풀부산, 이렇게 부식을 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비부식성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의 성질을 많이 갖지 않는다 해서 이제 비부식성 물질이고, 나머지 부식회, 부식산, 풀부산, 요거 세 개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뭐 먼저 보냐면 이 풀부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풀부산이 뭐냐면은 알칼리 용액의 가용성이고 산 처리했을 때 가용성인 부식. 알칼리 용액의 가용성이고 산 처리해서 가용성인 부식입니다. 여러분, 가용성이 무슨 말일까요? 네, 가용성이란 이게 용액하고 잘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용액하고 잘 섞여서, 자, 여기 비커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과 이 부식을 섞었다고 볼게요. 부식이 이 선홍색이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골고루 잘 섞여져 있는 게 잘 섞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못 섞였다는 것은 이렇게 침전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비가용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침전된, 이제 산에 있을 때는 얘가 침전되는 그 물질을 말한다는 겁니다. 풀부산은 이렇고, 풀부산 같은 경우는 황적색의 저분자 물질이고요. 분자가 좀 적다. 자, 부식산, 얘는 알칼리 용액의 가용성이고, 알칼리 용액이 잘 섞이지만 이 산 처리에서는 비가용, 산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가라앉는다. 네. 그래서 얘는 암갈색민 흑색의 고분자 물질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좀 더 분자가 많아졌죠. 고분자 물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얘보다 더 고분자 물질입니다. 이 부식산보다 더 고분자 물질, 이 부식회라고 합니다. 부식회. 부식회는 알칼리 용액과 산처리 모두 다 침전됩니다. 이런 식으로. 침전되고, 얘는 고도로 축합된 물질이고, 점토와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풀부산은 저분자 물질이고, 부식회로 갈수록 고도로 축합된 물질이죠. 이렇게 막 쌓여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여기에 잘 녹겠어요? 잘 이렇게 흐트러질 것 같나요? 아니죠. 이런 애들. 여기다 돌멩이 하나 넣었다고 보세요. 돌멩이 넣으면은 침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돌멩이를 안 넣고 점토 입자 하나를 넣었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 둥둥 떠다니든지 여기 잘 섞여 있겠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부식회부터 풀부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식물 구성 성분 분해 속도. 자,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에서 어쨌든 간에 뭐 생물체든 아니면 어떤 물질이든 뭐가 된 거예요? 분해가 된 겁니다. 분해가 돼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에서 사실 조금 더 분해된 부분이 부식이긴 한데 유기물 자체를 부식으로 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부식이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생물이 분해가 돼야 부식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더 잘 분해될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잘 분해되는 애는 누구냐면요, 이 당분, 단백질, 녹말이에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분해돼서 또 다른 데 쓰이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분해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세포벽의 성분이죠. 셀룰로스, 이것도 세포벽의 주성분이죠. 그 다음에 지방 및 왁스, 이제 지질들이 나옵니다. 이 지질 녀석들은 잘 분해가 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놀화합물, 리그닌, 이런 애들 있어요. 특히 이 리그닌은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쵸. 어쨌든 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이 유기물들과 이 리그닌의 복합체를 말해요, 사실은. 네. 이 리그닌이 그 정도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식,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이 유기물인데도 이 리그닌이 남아있다. 이 성분 분해 속도는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 이 탄질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랑 질소의 비율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질소가 많으면은 탄질률은 줄어들고, 질소가 줄어들면 탄질률은 높아진다. 반대로 이 탄소가 높아지면 탄질률도 높아지고, 탄소가 낮아지면 낮아진다.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탄질률이 큰 유기물은 탄질률이 작은 유기물보다 분해 속도가 느리다. 탄질률이 크다는 것은 이 탄소가 일단 큰 거죠. 사실 이 질소는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질소는 일단은 거의 고정으로 보세요. 그리고 탄질률 크다 작다는 이 탄소로 웬만하면 보십시오. 자, 이 탄질률 크다는 거는 이 탄소가 크다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럼 탄소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탄소가 크게 되면 분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탄소가 크게 되면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탄소가 적으면요. 분해 속도가 빨라져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한 거고요. 자, 탄소가 높은 대표적인 애들, 이 톱밥이나 이 밀집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탄질률이 매우 높아서 분해가 느리고 박테리아, 사상균, 퇴비 등은 탄질률이 낮아 분해가 빠르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탄소가 높고, 그러니까 이 탄질률이 큰 애들은 왜 분해 속도가 느릴까요? 이 톱밥 같은 애들, 탄질률이 400, 600이면은, 예를 들어서 탄소가 400에서 600이라는 거예요. 질소 1 고정이라고 보면은. 밀집은 얘가 80인 거고요. 탄소가. 왜 느릴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애들 분해를 누가 하죠? 분해는 미생물들이 합니다. 미생물들이에요. 근데 미생물들 탄질률 몇일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세균 4, 사상균 10. 대부분 10언저리란 말이에요. 이 탄질률이. 미생물들은 10언저리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이 10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400이랑 80 얘네들은 자기보다 너무 높죠. 그래서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처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쵸, 이 질소가 필요합니다. 질소. 얘는 질소를 이용해서 얘네를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질소를 이용해서 얘네를 분해시키는 건데 질소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특히 이 400이랑 600이라는 놈들 하게 되면은 토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다 쓰게 돼요. 결국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질소 기하 현상이라고 해요. 얘네가 웬만하면 뭐 70이라든지 80 이 정도는 분해를 하겠는데 뭐 400이라든지 600 이런 녀석들을 분해하다 보면은 자기 질소로 안 되고 토양에 있는 질소까지 끌어쓴다고요. 이 현상을 질소 기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탄질률 2, 30을 기준으로 탄질률이 낮은 유기물질이 투여되면 분해가 활발히 일어나는 무기화작용이 일어나고 높은 물질 투여가 일어나면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동화작용, 무기화작용 이 용어 설명 잘 알아두시고요. 자, 벌써 마지막 페이지 왔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페이지 왔네요. 자, 여기 탄질률 내용 한번 보시고.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있죠. 이 미생물이 자신의 질소와 이 토양에 있는 질소까지 사용함으로써 질소 기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탄소가 많은 경우에. 자, 다음 부식의 기능입니다. 부식이 어떤 기능을 하길래 우리가 부식에 대해서 방금 그렇게 배웠냐. 부식의 기능 굉장히 많아요. 염기 치환 용량 크고요. 일단 우리 그 양이온 치환 용량 봤었죠. 보수력도 큽니다. 이 물을 가지고 있는 능력도 크고요. 유인산의 고정도 억제하고 암갈색의 토양으로 토양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부식은 거의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토양 온도 상승시키고 입당 구조까지 형성하고요. 자,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므로 유용한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왜 활발하게 할까요? 부식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유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7번째. 토양 완충능을 증대시켜 pH 심한 변화를 막습니다. 예, 이 부식에는 마이너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양이온치환용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용액에 있는 수소이온들을 여기다 잠깐 붙여놔요. 야, 너네 일단은 pH에 영향 주지 마. 붙여놨다가 이제 나중에 좀 토양 상태 괜찮으면은 그때 얘네를 풀어쓰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 수소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8번째, 중금속 이온과 이 킬레이트를 형성하여 중금속의 활성을 감퇴시킨다. 이 중금속 이온과 중금속 이온이랑 굉장히 이런 결합을 합니다. 킬레이트 결합이라고 있거든요. 네, 킬레이트를 형성하게 이렇게 붙어버려요. 서로 붙어서 이 중금속이 어떠한 활성을 내지 못하게 그 활성을 감퇴시키는 역할을 부식이 하고요. 자, 유기질 토양의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탄과 흑이토가 있는데 이탄은 이 분해는 조금 됐는데 섬유소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섬유소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 어느 정도 형체를 알아볼 수도 있다. 자, 흑이토는 검색을 띠며 식물 본래의 조직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식화된 거. 얘보다 얘가 더 분해가 됐다. 그게 흑이토고요. 자, 퇴비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유기물을 토양에 바로 섞지 않고 일정 곳에 일정 시간 쌓아두어 부식과 비슷한 물질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유기물이랑 부식이랑 거의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유기물을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분해를 시켜서 이 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식과 뭐 이게 성숙시킨다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래서 퇴비 생성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온 단계, 고온 단계, 중온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중온 단계였다가 고온이 되고 고온 단계였다가 다시 중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온 단계에서는 중온성균이 관여하고 고온 단계에서는 고온성균이 관여하고요. 중온 단계는 다시 중온성균이 관여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중온 단계에서는 온도가 이 정도, 40도씨 정도, 그 밑에 2단계 50에서 70도씨. 그 다음에 중온 단계는 또 이제 줄어들겠죠. 고온 단계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퇴비화를 시킨다. 자, 퇴비의 유익한 점. 유기물이 분해되는 동안 30%에서 50%의 CO2가 방출되어 부피가 감소되므로 취급하기가 편리하다. 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이 CO2가 방출됩니다. 즉 여기 유기물에 있던 탄소가 없어져요. 탄소가 날아가게 되는데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크던 것이 분해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식으로. 자, 퇴비화 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탄질률이 낮아져 질소 기호 현상이 줄어든다. 그쵸? 이 C가 날아가게 되니까 아까 C에서 N이라고 했는데 C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 탄질률이 낮아져서 질소를 조금만 이용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디귿, 퇴비화 과정 중 발생한 높은 열은 잡초 종자 및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고요. 퇴비화 과정도 활성화된 이 슈도모나스, 바실러스, 액티노마이세스 등의 미생물, 액티노마이세스 뭐라고 했었죠? 그쵸? 방성균 등의 미생물은 토양 병용균 활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토양 유기물과 토양 생물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식물 영양과 비배 관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리학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